자,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만 잠깐 언급을 하고 바로 과세거래로 갈게요. 어, 사업장별로 이제는 관할사무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을 해줍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 뭐 색깔 좀 넣어놓은 거는 뭐 그래도 이제 참고 삼아 좀 알고 있어라 그래서 좀 진하게 칠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내용 제도적인 걸 좀 그래도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제가 여기다 기술을 해놨어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이제 3일 이내에 등록번호,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자, 참고삼아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과세 거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세 거래라는 건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재화나 용역, 그걸 이제 왓이라고 보면 되죠. 물건, 무엇,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이제 과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재화는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공산품 같은 거, 가공된 물건이나 뭐 제품 이런 게 이제 재화라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가 이제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하여튼 재화나 용역이 소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겠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이 거래가 바로 과세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재화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공산품이나 제품이 공급되는 거는 인도되거나 양도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나 가공 계약이나 이럴 때 교환 계약이나 서로 뭐 다른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이럴 때 다 일반적인 실질적인 공급이죠.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이런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일반적인 거래라면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A 사업자가 사업자 입장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대가를 받으면 이게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손에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마이크를 내가 어디서 사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마이크를 팔았잖아요. 마이크를 인도하고 나는 대가를 지불했죠. 이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온 가격에 마이크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들도 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가 있는데, 요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 5가지. 사업의 양도, 포괄적 양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양도라고도 하고 이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예. 그리고 이제 담보 제공, 조세 물납, 공매, 강제 경매, 공경매 줄여가지고 그냥 공경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공매 경매니까 공경매. 그리고 수용. 요 5가지는 이런 거래가 있더라도 이런 거래가 일어났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에 이제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겠죠. 누군가는 또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이거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제 사담 앞자만 땄어요. 사담 여기 물공수 이런 식으로 사단 물공수라고 해서 이제 내가 좀 외우기 쉽게 제가 해놨는데, 사담 후세인이라고 옛날에 이라크 대통령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사담 앞에 이름을 따서 사담이 물 먹으러 나왔다가 공수부대한테, 이제 미군 공수부대겠죠. 미군 공수부대에 잡혀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사담 물공수 이렇게 외우라고. 나중에 기억에 이제 사담 물공수만 머릿속에 나오면 안 되죠. 사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담은 담보의 제공, 물은 물납, 그죠? 조세 물납, 그리고 공은 공경매, 수는 수용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왜냐면 자, 요 문제랑 요거랑 어떤 게 엮여서 나오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이 간주 공급이 잘 나옵니다. 간주 공급. 이거 지금 제가 붙였었는데 이거 떨어뜨려 놓으면 보시면 이 재화의 간주 공급은 거꾸로예요.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고, 요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언뜻 보기에는 실제로 뭔가 판매되거나 어떤 공급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용역이 공급되거나 아니면 재화가 판매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로 보겠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거는 폐업시 잔존재화.
그러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그 사업 폐업하고 나서 그 잔존하는 재화, 창고에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폐업하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걸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 상대방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자가 자기가 창고 안에 물건을 한 1억 원어치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냥 폐업해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그 사업자가 내야 돼요. 폐업하는 사업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뭐 진짜 누구한테 물건이 팔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부가세를 내라고 하지? 하지만 이제 부가가치세법에는 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공급한 걸로 간주해서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공급 같지 않지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 같지 않지만 공급한 걸로 의제한다, 간주한다라는 표현은 의제한다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제한다, 의제 공급, 간주 공급 이런 식으로 말을 쓰죠. 그럼 이건 이제 포인트를 짚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주 공급이 왜 생겼냐면 그 취지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취지는 어,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소비를 방지할 목적. 그러니까 과세 형평성이에요.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소비 방지 목적입니다. 소비 방지 목적.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공간을 좀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서 제가 써보면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제 아차산에 살거든요. 지금 아차산역 근처에 사는데 여기 이제 등산로 이렇게 삼거리가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아차산이에요. 아차산. 예? 여기 이제 삼거리 중앙에 여기 이제는 그런 아웃도어 매장들이 있어요. 아웃도어 매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A 매장이고 B 매장이라고 하죠. 똑같은 물건을 팔아요. 같은 메이커. 뭐 예를 들어 K2를 판다고 하죠. 그럼 이제 근데 이제 요 A 사업장 실제로 잘 장사가 안 돼요.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보면은 항상 이게 그 매장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자주. 응? 그만큼 문을 잘 잡고 B 사업장은 사업이 잘 돼요. 여기는 꾸준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메이커로. 그 예를 들어 지금 A 사업자가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이 매장 안에 1억 원어치 물건이 있어요. 1억 원어치 지금 재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B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 안에는 똑같이 1억 원어치 재화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B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하고 이 사람은 폐업했어. 폐업. A 사업자는 폐업했어. 폐업. 그러면 이제 A 사업자는 1억 원어치 물건을 폐업했는데 이제 창고에 이제 아니 그 매장에 1억 원어치 물건을 둔 상태에서 폐업을 했는데 누군가 지금 이제 등산객이 이제 등산을 하러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은 A 매장에 어떤 사람은 B 매장에 가서 물건을 샀다고 해봐요. 그럼 A 사업장에서 똑같은 운동화를 샀어요. 자, 어떤 사람은 A 사업장에서 똑같은 운동화를 사고 B 또 어떤 사람은 B 사업장에서 똑같은 운동화를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운동화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10만 원. 예? 자, 10만 원, 10만 원. 근데 A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10만 원짜리 재화 이 운동화를 팔면서 부가세 징수하나요? 폐업하면은 이제는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징수하네. 그러니까 A에서 A 사업장에서 물건을 산 사업자는 아유 죄송합니다. 자 A 사업자에서 물건을 산 그 등산객은 10만 원의 운동화를 살 수 있어요. 근데 B는 어떻습니까? B 매장에서 똑같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으면 재화를 산 소비자, 그러니까 등산객은 그 금액의 1%, 그러니까 만 원을 부가세로 더 징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B 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니까 폐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A 매장에서 운동화를 산 사람은 10만 원에, B 매장에서 물건을 산 사람은 11만 원에 결국 운동화를 등산화를 사는 겁니다. 등산화를. 이게 문제가 생기죠. 가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게. 누구는 부가세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부가가치세 이거 과세 형평성상 부담 없는 소비 방지. 결국 이 사람도 여기 A 매장에서 운동화를 사는 아니 그 등산화를 사는 사람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폐업할 때 A 사업자한테 우선 이 폐업할 때 있던 매장에 있던 1억 원 금액의 10%를 결국 1,000만 원을 이 A 사업자한테 우선 세금을 물려야겠구나. 세금을. 그럼 A 사업자는 폐업하고 나서 폐업할 때 그 매장에 있던 1억 원에 대한 10%인 1,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죠. 그럼 A 사업자는 어때요? 결국 매장에 있던 물건을 1억 원에 산 게 아니라 1억 1,000만 원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 10만 원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가격의 물건을 팔려고 하겠죠. 그죠? 10만 원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물건을 팔려고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A 매장이든 B 매장이든 등산화를 살 때 소비자는 같은 가격의 물건을 사게 돼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간의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죠. 결국 누군가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할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제도적인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자, 결국 폐업시 잔존제한 어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폐업할 때 잔존 제한도 과세 표준은 시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창고에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그 재화가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징수한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를 보겠다. 시가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이 없잖아요. 이게 아까 지금 A, B, C 사업자처럼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업자끼리 이게 물건이 공급되거나 판매가 된다면 공급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받게 된다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지만 이 폐업시 잔존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군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거래 상대방이 없으니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죠.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상 증여도 똑같아요. 개인적 공급도 다 간주 공급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이것도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과세 표준은 다 시가. 자가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과세 표준은 시가다. 그러니까 이 자가 공급 안에 세 개가 있어요. 면세 사업 전용하는 경우, 뭐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 대해 전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와 이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과세 표준도 이제 시가로 보지만 단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요거 이제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과세 표준은 원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르죠. 그러니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요게 다른 이 개인적 이 간주 공급하고 다르구나.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데 요 여기 이제 자가 공급, 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자 이런 건데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과세 표준은 원가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개인 간주 공급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간주 공급하고 이 간주 공급,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는 게 이게 두 개를 섞어서도 문제를 잘 내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요 2번과 요 3번 재화의 간주 공급하고 이걸 문제를 적절히 섞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단 물공수도 앞서 따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외워놓으면 곤란할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지문에서 그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럼 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과세 표준을 원가로 하는지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 그 사업장별 과세, 그러니까 납세지 설명하면서 사업장 얘기했잖아요. 사업장 그때 사업장 얘기하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얘기했죠. 그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그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 완화 목적이죠. 그거하고 같은 취지예요. 같은 취지. 그러니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도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하고 같은 취지로 그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줄 목적이다. 어떤 취지냐면 이것도 간단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취지를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이거예요. 어떻게 제도가 있냐면 자 조금 전에 그 어디야 제가 안산 얘기했죠. 안산. 이거 내가 글자를 좀 잘못 썼는데 자 A라고 쓸 뻔했어요. 자 안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디야 수원 자 수원인데 자 안산 회사가 지금 수원에서 안산으로 그 수원 공장에서 안산 쪽으로 그 재화를 공급해줬죠. 근데 같은 사업자 거였잖아요. 그죠? 갑이라는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했잖아요. 여기다가 직매장을, 여기다가 공장을, 수원에서 공장을 자 운영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물건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급한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판 게 아니잖아요. 갑 거니까. 그죠? 공장도 직매장도 다 갑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냐? 서로 모르는 제3자가 물건을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둘 다 갑사업자 거지만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을 팔 때 세금에서 끊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급가액도 임의적으로 기재하라는 얘기야. 응? 그러면 조금 전에 얼마에 팔았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2억 원. 응? 그리고 공장에서 1억 원에 매입했었죠. 응?
근데 모르는 사업자끼리 물건을 공급한 걸로 봤으면 문제가 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란 얘기예요. 간주에서. 그러니까 공급할 때 이 공장에서 갑이 공장에서 세금 계산서를 이 직매장에 있는 뭐 직원한테 얘기했죠. 뭐 공장에 있는 직원 보고 그러니까 직매장에 있는 직원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주라고 갑이 얘기해주겠죠. 응? 그럼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1억 원짜리 끊어볼까? 1억 원짜리로? 원가대로 끊으면 어때요? 공장은 4월 25일 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할 때 어땠어요? 매출세액만 매입세액만 있었는데 매출세액이 생겼죠. 1억 원짜리 세금 계산서 끊어줬으니까. 그럼 1억 원에 10%면 1,000만 원. 응? 그러니까 텍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세금 이 수원에서 어떻게 돼요? 자, 1억 원에 10%니까 1,000만 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도 있잖아요. 1억 원에 10% 1,000만 원. 내 거 없죠. 0원이잖아요. 응? 0원. 그럼 직매장 어때요? 2억 원에 매입을 했어. 2억 원에. 그 2천만 매출 죄송해요. 자, 2억 원의 매출이 있었으니까 2천만 원이 매출세액 나오고 매입한 것도 생겼죠. 그죠? 세금에서 끊어주면서 발굴 받았으니까. 어? 서로 짝짝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짝짝꿍 한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각각 이 갑이 공장과 직매장은 같은 사업자 거니까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지만 그냥 대가를 받은 걸로, 그러니까 그럼 원가로 하면 되죠. 원가로 이제 발행한 걸로 해서 발행을 해주면 이 안산에 있는 직매장에서는 2천만 원을 판 가격에다가 그러니까 2억 원에 10%인 2천만 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천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한 10%니까 1천만 원을 빼주면 얼마예요? 1천만 원 나오잖아요. 진짜 모르는 사업자끼리 물건을 공급했을 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면서 나중에 한참 기다린 다음에 환급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라. 그러면 그때 발행할 때 가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가로 해도 되고 시가로 해도 되지만 그냥 원가로 가는 거죠. 왜? 이거 다 갑사업자 거니까 얼마에 공급하던 갑사업자가 뭐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세 표준을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계산만 했더니 1,000만 원 나오죠. 근데 만약에 1억 5천에 공급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수원에서 1억 5천에 팔았으면 어때요? 안산에서는 1억 5천에 사왔죠. 그럼 수원 입장에서는 얼마예요? 500만 원 매출세액에서 아니 그러니까 1,500만 원 매출세액에서 1억 1,000만 원 매입세액 빼면 500만 원 납부세액 생기고 안산도 결국 2천만 원 매출세액에서 1,500만 원 매입세액 빼주면 500만 원 매출 납부세액 생기고, 그러니까 각각 500만 원씩 납부세액 나눠내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안산에 1,000만 원 다 내던 수원에 1,000만 원 다 내던 각각 500만 원 나눠서 내던 어차피 갑사업자에선 4월 25일 날 그냥 1,000만 원만 내면 된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과세 표준을 원가로 한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기억에 오래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꼭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간주 공급에 대한 얘기도 했고, 자, 간주 공급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도 이 사업상 증여는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폐업시 잔존제마까지 간단히 얘기 들었는데 사업상 증여까지 얘기할게요. 자, 사업상 증여는 실제로 이 용어를 잘 봐요. 증여잖아요, 증여.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대가를 주지 않고 누군가는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 실질적으로 공급된 게 아니네. 대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랬더니 간주 공급의 이 범위에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았어도 그래도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부가가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징수할 거냐? 돈을 안 받았는데 무슨 금액을 근거로 해가지고 10%를 부과할 거냐?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자동차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선풍기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선풍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선풍기나 자동차를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 없으니까 10% 부과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한다? 그 자동차가 시중에 다른 제3자한테 누구한테 팔렸을 때 판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가가. 선풍기도 누군가 소비자한테 살 때 공정가치, 그러니까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10%를 부가가치 부과시키겠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과세표준이 시가로 보겠다는 거고. 단 그 사람한테 대가 없이 물건이 갔으니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그냥 공짜로 준 거야. 공짜로 그냥 증여 말 그대로 사업상 증여. 이거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재화를 공짜로 주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징수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용역의 무상 제공,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거, 서비스, 뭐 안마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이에요, 용역. 아니면은 교육은 어차피 면세니까 빼고 뭐 아로마 테라피에 가서 뭐 이렇게 미용 용역 뭐 제공 서비스를 받았다.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것도 원래 이제 용역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그다음에 또 임대도 용역이에요. 임대.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 부동산 임대 용역도 용역이라고 봅니다. 건설업도 용역이 들어가요. 부가세법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를 무당으로 해주는 거예요. 음식업도 용역이에요. 음식은 제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부가세법에서는 이 음식도 용역으로 봅니다. 용역 서비스. 그래서 이제 용역에서 무상으로 준다면 이거는 이 제와하고 다르게 과세 거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징수 납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와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를 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간주 공급 안에 사업상 증여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거 주의해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의해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별해서 꼭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느냐? 우선은 이게 그냥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아세요. 그러니까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니다. 단 이게 이제 법률이 이번에 2014년에 한번 개정이 돼서 이런 내용이 추가됐어요. 뭐냐면 부동산의 무상 공급, 부동산 임대 용역,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 거래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음식업을 하는 분이 만약에 친구가 와서 공짜로 밥을 줬다면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부가세법상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니까. 근데 특수관계자인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가 건물주야. 근데 1층에다가 임대할 수 있도록 이제 아들한테 임대를 한 거예요. 근데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임대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안 받겠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도 원래 이제 용역의 무상 공급이었기 때문에 부가세를 징수당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납부도 할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부가세법을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과세 거래를 본다 해서 별도 하나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참고 삼아 알아두십시오. 이건 단 앞에다 단이라고 붙여야죠. 단. 자, 그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제도도 있어요. 간주 임대료. 이것도 이제 내가 간주 공급하면서 같이 설명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보겠다. 부가세에 대해서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소득은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그 세사하는 사람들한테, 뭐 상가 세인 임차인들한테, 상가 주인들한테 이제 월세를 받겠죠. 그러면 그 월세 소득에서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건물주가. 근데 이제 그 소득 말고도 건물주가 그 세입자로부터 받았던 임대보증금 있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임대료 받은 걸로 보겠다 그래서 임대료 소득에 포함시켜가지고 부가세 징수 납부하도록 해요. 그게 간주임대료 제도예요. 임대보증금에 건기예금 이자를 곱해주고 해당 일수 365. 그래서 간주임대료 납부하도록 되는데,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간 임대료 소득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면 임대인은 만약 1월부터 3월 거까지, 1월부터 3월은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1월부터 3개월, 3월까지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언제 신고 납부해요?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죠. 요때 납부세액을 얼마 내야 되냐면, 납부세액 계산할 때 월 임대료 내가 얼마 받는다 그랬어? 100만 원씩 받는다 그랬네요. 그럼 100만 원씩을 3개월치, 1월부터 3월 거까지를 4월 25일 날 100만 원짜리 3개월치. 그럼 300만 원이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간주임대료도 내야 된다는 거. 간주임대료. 응? 간주임대료.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서 같이 금액을 합친 금액을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금액에 이제 10%를 내는 거죠. 100만 원씩 3개월치하고 간주임대료 계산한 금액을 합쳐가지고 그 금액의 10%가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그죠? 매입세액이 있으면 당연히 빼주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매입세액은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건 언급한 거 없고, 그냥 그러니까 세금 계산할 땐 저런 식으로 해서 임대료 계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간단히 한번 보증금 해볼까요? 만약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 위에 들어가는 거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가 만약 1억 원을 받아요. 응? 1억 원을 임대인 건물주가 받았으면 세입자로부터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를 한 3% 할까요? 이거는 국세청장이 고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자를 이제 곱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매번 바뀌는 유의자율이니까. 여기 이제 1월부터 3월이면 며칠인가요? 1월 달은 31일까지 있고 2월 달은 28일, 3월 달도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 플러스 28일 플러스 31일 하면 90일이네. 그러니까 365분의 90일에서 나온
요게 간주 임대료가 되는데 요거 계산을 안 할게요.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계산하는 걸 요 간주 임대료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치 임대료 300만 원하고 거기다 간주 임대 플러스 김금의 10%를 이 건물주가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4월 25일 거니까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거만 그러겠죠. 똑같이 4월부터 6월은 뭐예요? 3개월치 임대료 300만 원에 또 그때 간주 임대료 계산한 것까지 플러스해서 10%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 납부하도록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가세 기간이 4번, 일반적인 경우 4번으로 나눠지잖아요.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그다음에 10월, 12월. 그렇기 때문에 요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금 곱하기 그다음에 해당 일수분의 365를 나누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넣는 거. 간주 임대료 그럼 공급 시기는 언제냐? 언제 보통 재화는 공급하면 공급 시기가 있잖아요. 용역도 그렇죠. 서비스 하는 때가 공급 시기죠. 재화는 판매될 때, 인도될 때,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물건을 사왔으면 그 사올 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팔 때 아니겠습니까? 팔 때 인도되는 거잖아요. 그때 부가가치세 그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계산해서 사업자가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언제를 공급한 걸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된 거, 어? 사업자가 판매한 걸로 봐야 되느냐? 사업자가 언제 건물주는 언제 임대 한 걸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간주 임대료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느냐? 이 간주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실제로 공급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간주가 들어간 거잖아요. 간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시점에 공급한 걸로 그냥 의제시켜 버리면 돼요. 그렇게 말 그대로 간주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공급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계산 편의상 언제 계산하면 돼? 위에 있는 것처럼 간주 임대료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죠. 임대료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고 그때 예금이자율이 얼마인지 알면 되고 기간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예정 신고 기간이든 아니면 각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든 그 기간의 말일자에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종료일자를.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간주 임대료는 언제? 이 간주 임대료 언제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3월 31일. 4월부터 6월달 계산할 때 그때 간주 임대료는 언제 공급한 걸로 보면 돼요? 6월 말일자 6월 30일. 7월부터 9월 사이에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면 그 간주 임대료 계산한 건 언제 공급한 걸로 공급 시기를 보면 돼요? 9월 30일.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만약에 간주 임대료 계산하면 그건 언제 공급한 걸로 보면 돼요? 12월 31일 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공급한 걸로 보는 겁니다. 말일자에 공급한 걸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각각의 종료일자를 그죠?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료일자에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참고삼아 여기까지 참고삼아가 아니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됐어요.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김관우 씨는 2014년 2월 1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할 당시에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그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당초에 매입할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음. 자, 내용을 한번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김관우 씨가 2014년 2월 1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했죠? 그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자,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요걸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면세까지 배워야 돼요. 면세제도까지. 근데 지금 면세제도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어차피 문제 풀면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토지의 공급. 그러니까 뭐냐? 토지를 지금 파는 거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안 돼요. 면세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아시겠죠? 그럼 뭐야? 위에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할 수 있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품에 대해서는 뭐를 과세 표준으로 잡으면 돼요. 공급 가액 생각하시면 되죠. 과세 표준을 공급 가액 뭐 시가예요, 아니면 취득가예요. 여기요. 시가죠, 시가. 그러니까 시가 기준. 아까 지금 앞에 부가세 배웠잖아요. 시가. 과세 표준 시가지라고 시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시가다. 그죠? 예, 판매목적 타산업장 반지만 원가고 다 시가. 그러니까 뭐야? 이 1,0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토지는 과세 표준 대상이 안 되죠. 왜냐면 면세니까. 면세 이거는 부가세 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답 1번. 그죠? 그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럼 이제 간주 공급을 외워 안 쓰면 풀 수는 있겠죠. 뭐 개인적 건물도 간주 공급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이게 면세 전용이에요. 그렇지만
자가 공급 중에 면세 전용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건 내용이 너무 길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폐업시 잔존제한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 이거 가장 일반적인 거래잖아요, 그죠? 이것도 재화 아닙니까? 사업용 기계장치도 재화예요, 재화. 이걸 누군가한테 받았으면 대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 말고는 간주 공급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거 사단 불공수도 꼭 외워두시고, 거꾸로 이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 이런 거 반대로 또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간주 공급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근데 간주 공급의 대상이 되는 건 1, 2, 3번이고 4번은 일반적인 공급이니까 당연히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4번이 답이겠죠. 용역의 공급 어떻습니까? 용역의 공급 중요하지 않아요. 용역의 무상 공급만 아시면 돼요. 무상 공급. 예? 용역의 무상 공급은 쭉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만 이제 시가로 과세한다. 이거 법령에 따로 추가됐다고 얘기 드렸죠. 앞에서 제가 그냥 묶어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율과 면세. 자, 요 제도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